하이에스 이 부분 봅시다. 하이에스 하이에스 보시면 지난 자료에서 일단 여기로 봐도 되고, 하이에스는 책에도 나왔으니까 275페이지 하이에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표가 갈등이 있고 목표가 갈등과 합의가 되어 있고, 275페이지 상황이 목표 갈등, 목표 합의, 그 다음 수단에 있어서는 목표와 수단에서 갈등 합의가 됐는데, 목표도 합의되어 있고 수단도 합의되어 있으면 합리적 의사결정 영역이죠. 자, 둘 다 갈등이면 점증주의죠. 목표는 합의되어 있는데 이 수단은 갈등이면 순수한 지식 기반의 문제고 사이버네틱스 모형으로 결정하면 된다. 그렇죠? 목표가 합의되어 있으니까 그냥 SOP로 하자. 그렇죠? 그럼 목표가 갈등이고 수단만 합의되어 있으면 결과적 점증주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과적 점증주의 형태로 처리하자. 자, 한번 문제로 같이 보시면, 이런 문제는 거의 한 5년이 뭡니까?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니까 신경 쓸 필요는 크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상황 1에서는 점증주의적 결정이 불가피하며 둘 다 갈등이기 때문에 점증주의지 않는 대안은 입법 과정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상황 2는 목표는 합의됐는데 지금 갈등되어 있으니까 사이버네틱스 모형에 따라 정책이 결정된다. 상황 3에는 수단에 대한 합의로 인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아까 보니까 합리적 의사결정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점증주의적이라고 그랬죠. 자, 결과적 점증주의라고 그랬고, 그 다음 상황 4에서는 비교적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상황 4에서는 합리주의라고 그랬죠. 아까 상황 3에서는 수단에 대한 합의로 인해서 결과적 점증주의였고, 자, 그래서 103번의 하이에스 문제는 이 정도로 알아두는데 큰 의의는 없어요. 큰 의의는 없고 어떤 거, 목표와 수단이 어떻게 됐을 때 서로 일치하면 합리모형, 목표와 수단이 서로 합의되지 않으면 점증주의, 이게 대표적이고, 목표가 합의됐는데 수단이 안 됐다면 그냥 SOP로 매뉴얼로 해라. 그렇죠? 그런데 수단은 합의됐는데 목표가 안 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타협과 조절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점증주의적으로 가야 되겠죠. 계속 목표를 타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 브레이턴과 린드블룸의 제시한 모형이다 이렇게 됐는데,
선생님 거기 이제는 의사결정에서 사회 변화 크기가 광범위한 변화가 필요하고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정책 목표에 대한 수완에 대해서 이해가 높고 낮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것 중에서 이것도 역시 딱 정말 10년에 한 번씩 나올 문제고 공무원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냥 한 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4페이지 한번 봅시다. 4페이지 여기 4페이지 지난주에 나눠드린 4페이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디프트와 톰슨 그 말고 미안합니다. 프레이브룩과 린드블룸 나와 있죠. 그거 보면서 하시면 돼요. 거기 보니까 거기는 똑같이 몇세 모형에서 다수 행정적이고 기술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포괄적 합리 모형에 해당하는 것은 니은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점증적인 변화를 했으니까 이해는 높더라도 그렇죠? 자, 모형에서 혁명적 이상적 결정이 필요한 거 광범위하고 높은 이해가 있으니까 큰 혁명적인 이상적인 모형이 가능하겠죠. 그다음 디귿과 같이 광범위한 변화는 필요한데 이해가 낮아. 그럼 혁명이 일어나야겠죠. 대혁명을 해야 되겠죠. 마치 프랑스 혁명 같이 대혁명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다음 둘 다 뭐하게 되면 점증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낮은 이해면 점증 모형이 된다. 그렇죠? 근데 쌤 이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처음엔 거의 안 나오고 10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그냥 무시하고 하셔도 돼요. 한 번 정도만 읽어보는 정도로. 그다음 톰슨 두천의 정책 결정을 대한 선택 전략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대한 적합한 조직. 이번엔 어떤 게 적합한 조직이냐 이렇게 나왔는데 조직론을 또 나옵니다. 이건. 그래서 먼저 2가지 결과에 대해서 선호도 합의되어 있고 인과관계에 대한 신념도 합의되어 있으면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합의되어 있으니까 빠른 일 처리가 필요한 조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거다 거기 있는 것처럼 이 디귿부터 나왔네 또. 기억부터 합시다 그냥. 기억에 둘 다 합의된 전략과 해당하는 전략과 그의 적합 구조는 계산 전략이고 관료제적 구조. 그쵸? 둘 다 합의되어 있으니까. 자, 니은에 해당하는 전략과 그의 적합한 조직. 니은은 보니까 결과에 대한 선언은 합의가 안 됐어요. 근데 인과관계에 대한 이건 분명히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될 거라는 인과관계는 합의가 됐는데 결과는 어떤 나라를 만들지는 어떤 정책을 할지는 합의가 안 됐으니까 계속해서 타협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 구조, 그래서 타협 전략이고 대표 구조 형태로 나간다. 그다음 쌤 111로 같이 릴에 해당하는 전략 둘 다 합의도 없고 그 다음 결과된 선호도 없으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아노미 구조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인과관계도 잘 모르겠고 이게 그 결과를 나올지 결과를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해야 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를 때는 어떻게 한다? 직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창의적인 생각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노미 구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그거 정도만 한번 알아두시면 됩니다. 표 그려놓고 그렇죠? 다시 어떤 대안을 선택할 때 결과에 대해 어떤 것이 더 좋은 건지 합의가 안 됐어요 지금. 그렇죠? 그다음 인과관계에 대한 신념도 잘 없단 말이야. 그럴 때 어떤 조직이 좋다? 거기에 있는 것처럼 완전 직관적인 전략을 쓸 거고 그다음
구조도 여러 가지 제한들이 나올 수 있는 아노미 구조가 낫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조금 선생님들이 뭘 해준다, 알아둔다, 그렇죠? 지금 여기 있는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하이에스, 그다음 린드블룸, 그다음 톰슨 이런 것 정도는 지금까지 한 문제 나왔어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냥. 그다음 헨리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헨리 문제 아까 표기해놨었는데 헨리는 자 260페이지로 가서 헨리 한번 봅시다. 헨리는 정책 결정 유형 모형을 어떻게 나눴어? 합리주의적, 점증주의적, 전략적, 게임 패러다임 이렇게 나눴어. 근데 우리가 다 공부한 거야 보니까. 합리주의적 패러다임은 합리적 선택, 기술평가, 예측 모형, 공공재 모형. 그 다음 점증주의적 패러다임은 체제, 제도, 신제도형 모형, 엘리트, 집단, 쓰레기통. 그 다음 전략적인 것은 혼합과 최적. 우리가 가운데 있는 것만 전략이네. 혼합과 최적. 그걸 읽어보고 거기 보면 자, 헨리의 정책 결정 모형에서 유형론에서 점증주의적 패러다임은 지식 정보 완전성 아니죠. 합리모의적 패러다임이죠. 완전성. 헨리의 정책 결정 모형 유형론 중 체제, 제도, 집단 모형은 점증주의 패러다임이죠. 헨리의 정책 결정 모형 유형론에서 신제도 모형은 정책 유형과 조직 내의 상황적 조건을 결부시켜 정부 개입의 성격을 규명하려 한다. 맞고 헨리의 정책 결정 유형에서 기술 평가 예측 모형은 전략적 계획 패러다임의 범주에 속한다. 그렇죠? 자, 기술 평가나 예측 모형은 전략적인 게 아니라 합리주의적이라고 그랬죠. 헨리의 정책 결정 유형론에서 합리주의 패러다임은 정책 결정을 전략적 계획을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전략적 계획 틀에 맞추는 건 전략적 게임 패러다임이죠. 그래서 헨리 문제도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하이에스, 린드블룸, 톰슨, 헨리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하나씩 정도만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은 한 번 정도만 받으면 되겠죠. 한번 정리만 한번 잘해가면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는 시험 다가오면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냥 어느 정도 지금 이해만 좀 해놓으면 되고 그 이외의 건 알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거기 우리 안 나와 있는 톰슨 모형이 혹시 몰라서 여기다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가볍게 잘라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책 결정 오류 및 한계. 자, 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문제의 합리성. 그래서 우리가 정책 결정 문제가 굉장히 어떻다. 상당히 모호하죠. 청소년 보호를 어떻게 할 건가? 굉장히 모호하잖아. 청소년 복지, 무슨 이런 거 나오면 노인 복지를 어떻게 굉장히 조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호하고 복잡하고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죠. 불확실하고. 자, 합리성의 두 가지 의미는 내용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이 있다. 그렇죠? 자, 합리적 의사결정 한계는 인지심리학적 한계. 그렇죠? 인지심리학적 한계. 조금 이따 보겠지만 어떤 한계 있어요? 인간의 선호 표현상의 한계. 그렇죠? 우리가 에러우 불가능성 정리같이 완전히 자기 선호를 정확히 표현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 정보 처리상 한계. 우리가 이 인간의 단기 기억은 7+2라는 마법의 숫자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랫동안 기억할 수 없고
그다음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사고를 한대. 그렇죠? 숙고적 사고하고 휴리스틱적 사고. 그런데 어떤 것을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해서 결정하는 사고, 그다음 휴리스틱 사고는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사고가 많은데, 쌤, 우리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떤 게 굉장히 많겠어? 휴리스틱, 직관적 사고 굉장히 많죠. 만약에 숙고하면서 살려면 오늘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먼저 해야 될까, 옷을 먼저 입어야 될까, 뭐 해야 될까, 이런 거 다 생각하고 살면 굉장히 힘들겠죠. 우리는 그냥 일어나서 직관적으로 그냥 뭐합니까? 그냥 세수하고 입 닦고 샤워하고 나와서 말리고 하고는 이런 식으로 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휴리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직관적 사고하니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합리적인 그런 사고들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 대표성 휴리스틱, 가용성 휴리스틱, 그다음 거기 있는 것처럼 기준 선정 조정 휴리스틱, 사후 확신 편향 휴리스틱, 그런 허위 상관 경향, 과신 경향,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불합리성 있어요. 불합리성.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표성 휴리스틱은 대표적인 것만 보고 거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죠. 휴리스틱은 어떤 걸 말한다? 직관적 사고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고, 예시가 여기 안 돼 있어서 오늘 알아드린 거 14페이지 한번 봅시다. 예시만 좀 적어왔어요. 대표성 휴리스틱의 예시. 이용 가능성 휴리스틱, 뭐 이런 휴리스틱에 관계된 것들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인 것, 우리가 시험에 한번 나왔었던 것들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표성 휴리스틱 한번 봐봐요. 우리가 앞뒤 게임에서 15페이지, 14페이지. 오늘 알아드린 거 14페이지 있죠. 오늘 알아드린 거 14페이지. 이게 시험에 딱 한 번 나와서 그래요. 시험에 딱 한 번 나와서. 거기 우리가 보통 어떻게 직관적으로 생각하냐면, 사실 이런 불확실성에서 휴리스틱으로 그 오류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어요. 카네만 교수가. 그렇죠? 그래서 대표성 휴리스틱 같은 경우는 앞뒤 게임에서 앞 나왔을 때 이제 뒷면이 나올 거라고 믿는 오류. 쌤, 그 다 2분의 1이잖아. 그쵸? 이렇게 아무 던져도 그 다음도 2분의 1이죠. 그런데 앞에 계속 나왔으니까 오늘 이제 뒷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류를 대표성 휴리스틱. 이용 가능성 휴리스틱에서는 사례의 연상 가능성, 교통사고와 비행기 사고 중 사망률이 높은 것을 묻는 질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비행기 사고라고 답한다. 그러나 비행기 사고는 대부분 대형 사고이고 뉴스 신문에 자주 언급되어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즉 사례가 친숙하고 현저하게 빈번하게 나타나고 최근에도 언급됐을 때 사람들은 의사결정에서 오류를 본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훨씬 자동차 사고로 많이 죽는데 비행기 사고로 이야기한다. 탐색의 용이성으로 인한 오류. 처음 R로 시작하는 단어와 세 번째 R로 시작하는 단어를 좀 어떤 것이 많을까? 그러면 사람들은 대개 처음 R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다고 본다는 거죠. 원래는 세 번째 R이 있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은데, 상상 용이성으로 인한 오류, 적절한 애를 얼마나 쉽게 상상할 수 있는가에 따라 오류를 범한다.
10명 중 2명을 무작위로 10명 중 2명입니다. 구성하는 조합수와 10명 중 8명을 무작위로 구성하는 조합수는 동일하네. 그러나 사람들은 2명으로 구성하는 경우를 쉽게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를 선택하는 오류를 말한다. 그렇죠? 그다음 허위 상관에 의한 오류. 실제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잘못 판단한 오류. 눈꼬리가 올라간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중에 정신병자가 그림으로 대부분 눈꼬리가 올라간 그림이다. 그러나 눈꼬리와 정신병자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고차가의와 조정 휴리스틱에서 예시가 너무 많아서 좀 붙여놨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는 어떻다? 오류를 굉장히 많이 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의사결정을 배웠는데 의사결정을 할 때는 그 어느 정도는 합리성을 갖고 의사결정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거기 휴리스틱 쭉 배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284페이지의 답은 귀주순선과 조정 휴리스틱 정보화기 효과라고 그러는데 쌤, 자 2만원, 5만원, 10만원, 자 10만원, 20만원, 50만원 이렇게 했을 때 기부해라 그러면 어떤 때 제일 더 많은 A안과 B안을 사람들이 기부를 받으려고 해. 그럴 때 어떤 안이 더 훨씬 기부를 많이 받을까요? 정착 효과가 있대. 아, 여기는 2부터 시작하구나. 여기는 10부터 시작하구나. 이런 것 때문에 이쪽이 훨씬 더 원래 이쪽이 더 많을 것 같죠? 근데 훨씬 더 이쪽이 더 기부금이 많이 모인대요. 그럼 이왕 뭐 할 때면 자, 될 수 있으면 높은 단위로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정 휴리스틱이라고 하고 사후 확신 편향 이런 것은 끝나고 나서 내가 그걸 뭐였는데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 이런 편향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또는 과거를 이해했다는 착각은 미래를 예측 통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착각으로 이해진다. 그 다음 허위상관이 쭉 있었죠. 이런 것들 놔두고 함몰 비용이나 매몰 비용 때문에 오류가 많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쌤 잘 봐봐. 자, A하고 B가 있어. 그래서 옛날 남자친구고 새로운 자기에게 접근하는 이 남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쉽게 안 가죠. 훨씬 더 조건이 좋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매몰 비용 때문에 이렇게 합리적인 행동을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런 의사결정이 있고 또 하나 거기 함정 의사결정 한계에서 조직 역학적으로 한계. 방금은 개인적으로 한계라면 조직 역학적으로 한계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거기 286페이지에 있는 집단사고 거기 제니스의 집단사고의 원인 같은 거 꼭 알아두십시오.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집단사고. 시험에는 이건 나올 겁니다. 아마 집단사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집단사고.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이해를 위해서 오늘만 읽고 버려도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아까 12페이지로 한 번만 넘겨서 집단사고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13페이지네요. 13페이지. 집단사고 거기 아주 대표적인 게 있어요.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1972년 미국 예일대학교의 심리학자 어빙 제니스가 방금 이야기했죠. 집단사고. 사실 그 사례가 있어요. 13페이지 3 보니까 집단사고 사례.
1961년 4월 16일 쿠바에서 혁명 정권의 카스트로가 사회주의 국가 선언을 했다. 피그만 진공이란 미국이 쿠바 공산 정권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서 미국의 중앙정보국인 CIA를 주축으로 쿠바의 망명자들로 구성된 2506 공격여단을 창립한 후 쿠바가 피그만을 침공한 사건이다. 그러나 피그만 침공은 완벽하게 실패하여 불과 사흘 만에 100명 이상이 사상했으며 1000명 이상이 쿠바 포로로 잡히게 됐다. 미국 역사상 어처구니 없는 폐회로 기록되는 피그만 침공 사건은 집단사고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당시 피그만 침공에 관여한 자문위원들은 미국 내에서도 최고의 지성을 갖춘 학자 및 의사 결정 전문가들이었다. 오랜 기간 미국의 정책 결정에 관여한 리스크 함재 의사결정 연구의 권위자는 맥나마라, 저명한 역사학자 슐레진저 등이 의사결정에 참여했다. 그렇다면 왜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 그들은 토의 과정에서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이면서 미국 법무부 장관이었던 로버트 케네디가 마인드가드의 역할을 자처했기 때문이다. 마인드가드란 앞에 살펴본 대로 바로 집단에서 반대 의견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집단 이익 옹호자를 말한다. 로버트 케네디는 대통령을 이미 쿠바 침공에 대해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완로할 게 아니라 이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각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라미아 술레진저 반대에 대해서 압력을 가했다. 그래서 위에 봐봐요. 증상 봐봐. 잘못 불가. 집단 사고를 하게 되면 잘못 분과 모류 환상. 집단이 절대로 잘못될 리 없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집단을 하면. 그 다음 합리화의 환상. 경고를 무시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합리화를 해버리거나 도덕성의 환상. 자신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본단 말이에요. 적에 대한 상동적인 태도. 적 집단의 구성원 전부 똑같다고 생각해요. 환상. 동조 압력. 집단의 의무를 품거나 아까 같이 의무를 품거나 이견을 가진 집단을 무너뜨리는 자로 여기는 현상. 우리 요즘 제일 많이 나온 내부 총질이죠. 내부 총질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단적인 사고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기 쉽죠. 뭐 어느 정당이든 간에 지금 뭐 누구 정당을 편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하나 문제가 있는 정당이 좋은 잘된 길로 간다고는 보기는 좀 힘들죠. 지금 자기들 집단 사고를 하고 있는 거야. 자기들이 하는 일은 다 대통령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누가 뭔 말해도 내부 총질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집단 사고라고 한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런 게 왜 나오는지 사실은 책에도 있어요. 286페이지에 우리 책 제니스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거기 양가로 2번 보면 어밍 제니스의 집단 사고에 대한 8가지 증상 이거 했을 때 그걸 구체적으로 안 써놔서 여기다 추가했을 뿐이에요. 그다음 아까 피그만 그 사례를 좀 소개시켜 주려고 쓴 거고, 그다음 거기 제니스의 집단 사고의 원인이 뭐냐? 가번 집단이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외부로부터 위험이 임박하여 구성원은 스트레스가 고소될 때는 다른 생각 안 한다는 거야. 집단 사고 하는 거. 그렇죠? 그런 걸로 많이 막 비행기가 출항하는 비행기에서 사고라든가 외딴섬에서 사고라든가 또 침몰하는 배에서의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집단 사고죠. 집단 사고로 크게 문제가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집단 사고를 예방할 때는 뭐 어떻게 예방하면 좋겠어? 말 그대로 다른 사람 말도 잘 들어주면 되겠죠. 뻔한 이야기들이에요. 거기 287페이지 집단사고 예방도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집단사고 286페이지의 집단사고 체크, 그다음 287페이지의 집단사고 예방에도 체크. 자, 거기 1번 봅시다. 288페이지. 다수간의 조화된 가치 선호, 감정적 요소, 비용 과다,
지식 및 정보 불안정성 중에서 합리성 제약 요인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다수간에 조화된 가치 써놓으면 뭐가 일어나잖아. 비합리성이 일어날 리가 없겠죠. 합리성 제약 요인은 아니고. 조직 내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서 비판적인 사고가 억제되고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결국 잘못된 의사결정에 도달하는 현상 집단 맞죠? 제니스가 주장한 집단 사고의 예방 전략에서 조직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외부 인사들이 재평가. 그럼 좋겠죠? 제니스가 주장한 집단 사고 예방 전략으로 최고 의사결정자는 대안 산색 단계마다 참여자 중 한 명에게 악역을 맡겨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을 강제로 개진하게 한다. 악마의 주장법이라는 거죠. 악마의 대변인. 이거 뭘 뽑을 때 우리가 교황 뽑을 때 그런 거 한다고 그러잖아. 그 사람이 나쁜 점만 계속 이야기하게 한 사람 정해서 무조건 나쁜 점만 이야기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이야기 로버트 케너디 아까 이야기할 때 나쁜 점 계속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제니스가 주장한 집단사고 예방 전략으로 집단적 의사결정 단위를 2개 이상으로 한다. 좋고. 제니스가 주장한 집단사고 예방 전략으로 최종 대안을 도출한 후에는 각 참여자들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 말도 안 되잖아. 이건 그냥 상식적인 거고. 7번 제니스가 말한 집단사고 내용으로 응집성이 강한 집단에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고 제니스가 말한 집단사고 내용으로 동조에 대한 압력이 강해서 비판적인 대안에 무시되는 경향이 있고 제니스가 말한 집단사고 내용으로 위험을 회피하고 어떠한 혁신이나 도전적 하지 않을 이런 건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그냥 어떤 거라고 생각해 무사한 일이죠. 무사한 일. 제니스가 말한 집단사고 내용으로는 집단 구성원들의 침묵도 동의로 간주는 만장일치환상.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해도 너 동의한 걸로 할게 이렇게 된다는 거야. 집단사고 할 때는. 위기상에서 의사결정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위기관리 시 상향적, 하향적 커뮤니케이션 양이 감소한다. 그리고 위기관리되면 계속 위에서 지시만 내려오겠죠. 위기관리에서 의사결정의 일반적 특성에서 위기관리 시 정보 내용보다 정보 출처. 그래서 어디서 알았는데 그게 더 중요해. 내용보다. 그렇죠? 위기상에서 의사결정의 일반적 특성에서 위기관리 시 빠른 의사결정이 요구되어 상황 재정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것도 맞고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 일반적 특성에서 위기관리 조직 판단 능력이 저하되는 현상인 집단사고 우려가 있다. 맞고 다음에서 설명하는 의사결정 휴리스틱의 오류는 상상의 용이성이다. 아까 10명이 큰가 10명 2명씩 조합할 때 8명씩 조합할 때 어떤 것이 더 많냐 이렇게 할 때 2명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상상을 2명으로 조합시킬 때 훨씬 더 상상이 잘 되죠. 그래서 이 문제 한 문제 나왔어요. 근데 이 문제 한 문제 나왔다고 다 외울 필요는 또 하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제니스의 집단 사고는 그래도 2-3문제 나왔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부분만 조금 잘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식사하면서 그다음 이제 정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전에 한 것 중에서 좀 어려운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앨리스 모형은 3가지만 생각합시다. 그냥 케네디가 여러 대안 중에서 해안봉사에서 한 것 합리적 모형, 애들이 노출된 거, 그렇죠? 그건 뭡니까? 내부 가족 모형, 그렇죠? 네, 조직 내부 모형. 그다음 아까 이 국무부 장관하고 그다음 합참의장하고 싸운 것, 관료 정치 모형.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정확히 이해하셨어요? 그럼 되겠습니다. 쉬었다가 식사하시고 드시다 하겠습니다.